이미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다. 더 늘어나는 걸 막아가면서 지금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게끔 단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정책 목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울산에서 나왔었는데 그분이 진 빚이 2013년도의 빚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과거에 좀 싼 가격에 집을 샀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굉장히 부담하기 힘든 수준의 빚을 지고 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탈적 금융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빚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빚을 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부동산 과열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중간층마저도 엄청난 빚을 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62조 원을 넘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8%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빚을 진 분들이라면 다들 이자 부담에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들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건전한 상태를 60%에서 80%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의 규모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07%, 요즘 조금 떨어져서 뭐 105% 이렇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미 오버됐잖아요. 우리가 근데 언제 80%였냐? 13년도 뭐 이 정도의 8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거의 앞으로 집값은 상승이 없어 라고 이렇게 어떤 기대감이 꺼지고 안정된 시장의 모습. 그렇다고 거래가 없었느냐? 아니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GDP 대비해서 80%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과열기를 거치면서 GDP 대비해서 이제 110%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건데, 이 얘기는 이미 어떤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다.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는 걸 막아가면서 지금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게끔 계속 관리 유지해 주면서 일부를 줄여나가는 것. 단기에 줄일 수는 없으니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정책 목표인 거예요. 그런 게 지금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심각한 상황. 이게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울산에서 나왔었는데, 거기 이제 일가족이 이제 안 좋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진 빚이 2013년도의 빚이에요. 2013년도에 어떤 주택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감당해서 집을 샀고, 그 빚이 집을 처분하면 당연히 갚을 수 있겠죠.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그 집을 처분하지 않았고 그 빚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빚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과거에 좀 싼 가격에 집을 샀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굉장히 부담하기 힘든 수준의 빚을 지고 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탈적 금융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빚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빚을 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자산 가격의 상승, 또 그거에 기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빚을 많이 내줬어요.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한 많이 내준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부담하는 거는 개인의 몫인 거죠. 그런 부담과 그런 어떤 고통이 이제 개개인들한테 다 스며든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가게는. 지금 또 큰 문제가 아파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의 붐이 불다 보니까 주거용에서 나아가서 이제 무조건 사면 돈 번다고 하니까 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주거 대체 상품들 뭐 이런 것들 분양 많이 했잖아요. 구분상가 이런 거 하면서 PF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 소수의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수분양자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은 이걸 분양받을 때 부동산 투자라는 게 굉장히 장기고 또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통해서 충분히 이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가격 수준으로 이것들을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진 게 아니라 내가 분양을 받으면 나중에 준공 나면 전매를 통해서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걸로 사실은 빚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많은 물량들을 분양을 했는데 거기가 실제로 그 기업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없고, 기업이 그만큼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생겨났지만 자기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통신 판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굳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 공실이 상당하고, 이 부동산은 실물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사람처럼 돈이 계속 들어가요. 관리비도 들어가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세금도 내야 되고 계속, 그리고 감가상각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물건인데 이걸 끌어안은 거예요. 빚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집을 한 채 산 사람들은 그 한 채 때문에 고통이겠지만 집을 사서 집을 뭐 좀 정리하고 다른 나중에 노후에 어떤 이익을 볼까 하고 또는 약간 또 다른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물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빚으로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죠. 부동산 관련된 대출들의 문제가 결국은 시장의 어떤 활성화 또 어떤 경제 성장을 어떤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이런 정책들의 어떤 후폭풍이 지금 다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 이유가 물론 생계형 부채들뿐만 아니라 영끌 그리고 또 갭투자 등의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여긴 것도 한몫하잖아요. 앞으로도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계속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부동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시장에서는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장을 맞이한 것 뿐이지 이 사이클상의 어느 정도 적정 가격 수준이나 그리고 또 수익은 이만큼 주는데 매매가는 낮다. 그러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 시장이 되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일례로 지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요즘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1인 가구 늘어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를 감당하는 어떤 그 최저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매매가는 떨어지고 월세로 받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은 높아지고 그런 경우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당장 이 물건을 꼭 처분하지 않더라도 이 자금을 활용해서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물건들을 눈여겨봤다가 저가에 산다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투자의 대상이 안 되지는 않죠. 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누구한테 얼마에 파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누가 와서 활용을 해서 살았을 때 얼마큼의 수익을 줄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깡그리 무시된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떤 조정이 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현재 부동산 PF 문제는 왜 발생하게 된 건가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뜨거워지니까 너도 나도 사업을 통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시장에 참여자가 많아지면 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이 얘기는 기본적인 원가 자체가 상승함을 의미를 합니다. 토지 가격이 높아진 상태에서 부동산 PF가 활성화됐던 이유가 땅을 처음에 사는 매입 자금부터 빌려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본 PF 사업이 이제 가시화돼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 이 단계가 됐을 때는 본 PF로 전환이 되고 이제 사업이 완료되는 분양을 통해서 그 자금들을 회수하고 준공이 나면 이 사업이 끝나는 형태.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일련의 형태인데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땅을 먼저 매입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브릿지론에 많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샀는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본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금을 만약에 내가 땅 주인이라면 상황이 좋아지면 또 시장에서 원하는 부동산 상품이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결정할 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땅을 마련하는데 자기 자금이 5%, 10%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가 90%니까 그러면 이 대부분은 빌린 거니까 이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본 PF로 넘어가면 이걸 모든 사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을 1금융권을 통해서 조금은 저리로 조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사업을 계속 끌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는데 그 전까지는 잠깐은 누군가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금리로 2금융권들이 많이 이걸 빌려줬거든요. 그 금리 보면은 뭐 10%, 20% 이렇게 빌려줬단 말이에요. 뭐 몇 개월 쓰는데 그렇게 빌려주고 그래서 막 관련자들이 뭐 에쿼티 투자에 뭐 일부 자본을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넣고 뭐 이래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드가 만연했던 근데 이 사업이 끝까지 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본 PF로 넘어가기만 하면 이 브릿지는 끝나는 거니까 잠깐 동안만 빌려줘서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본 PF로의 전환이 쉬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에 자금이 많으니까 누가 이제 사업을 정말 확정지어서 갖고 오면 돈 빌려주고 시공사가 보증 서주고 다 하니까 이거는 사업 진행될 수 있으니까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업으로 갖고 분양도 잘 돼. 시장에서 사람들이 막 사줘. 그러니까 이제 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그게 막힌 거예요. 다 끊긴 거예요. 그러면 브릿지라는 게 잠깐 단기간에 빌려준 다음에 본 PF로 넘어가면서 이 원금을 다 갚아주는 형태인데 이게 안 되고 연장되고 그럼 돈이 묶이는 거죠. 여기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았으니까 사업비 자체는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포션이 엄청 크거든요. 물론 공사비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더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도 그것보다 더 큰 게 금융비용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을 거다. 또 부동산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사줄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 되면 분양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사업이 가는 건데 그게 다 분양도 잘 안 되고 또 이런 PF로 하는 사업들은 아파트 사업보다는 어떤 다른 사업들이 많으니까 안 되고 그러면 시공사가 보증을 서줬는데 시공사도 지금 보증 여력이 안 되는 거죠. 돈 못 갚는 거죠. 그야말로 브릿지가 완전 붕괴돼 버리는 것. 그렇죠. 브릿지도 붕괴되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신용을 제공하는 게 시공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건설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도 1금 건설사가 다 끝까지 지어주겠다라고 책임지고 이렇게 서주는데 그 돈 안 빌려줄 이유 없잖아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런 유수의 건설사가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앞으로 부동산 PF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당장 대한민국 경제도 경제고 저희 같은 이제 서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금융기관으로의 이 부실 전이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 PF에 돈을 빌려준 주체가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이잖아요. 금융권들 보면. 2금융권에서 지금 이 부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브릿지론 PF가 문제가 됐을 때 브릿지론이라는 게 이제 단기간에 빌려주는 거니까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뭐 2개월 단위 뭐 이런데 1개월씩 끊어서도 그렇고 3개월 정도 기본으로 해서 3번씩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1년을 버틴 거예요.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또는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면 누군가 사줄 거다라는 기대감, 조금 버티면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걸 손실로 인식하는 순간 금융기관은 건전성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이만큼의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어야 되고 그만큼을 손실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1년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얘기한 게 개개인 개별 금융기관별로 대처해라. 건전성 관리와 이 부실에 대해서 충분히 충당금을 쌓고 대처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줄 때 뭐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기관에서 100억을 다 빌려준 게 아니에요. 대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돈을 빌려준 1순위로 빌려준 업체가 있고 그 후순위, 중순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 뭐 이런 회사들이 쭉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100억에 못 팔더라도 50억에만 팔아도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은 돈을 다 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빨리 정리하자고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러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 충당금을 쌓아놓고 이걸 털어낼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다? 그러면 은행은 아니지만 어떤 금융기관들이 그 부담이 상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어떤 부실 문제로 내 예금이 불안하다? 그럼 뱅크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새마을금고 사태였던 거죠. 남양주에 PF 부실이 확정되고 나니 그 금고에 돈을 맡겨놨다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불안감이 커지고 사람들이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니네가 개별 책임이다. 맞는 얘기긴 하죠. 자기 책임이죠. 그렇지만 그걸 이제 반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이제 반영하는 게 결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게 이제 경공매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제 문제는 공매를 들어가도 낙찰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지금 벌써부터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는 금액, 최초에 기대했던 금액, 어떤 땅값 들어간 거, 경쟁적으로 비싸게 사는 땅값, 그리고 앞으로 분양이 잘 될 거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가정하에 세웠던 사업 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럼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지금 말하는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 되지 않으면 누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유찰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손실로 확정되는 과정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 부분의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회사들은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무래도 요즘은 좀 경기도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그 개인들이 예적금을 많이 이제 은행에 갖다 놓고 있는데도 지금 PF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금융기관의 부실이 나오면서 더 불안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뭐 분산해서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최악의 경우 정말 중요한 은행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겠지만 그 과정까지 굉장한 마음고생을 하고 또 돌려받는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금을 빼는 형태로 가는 건데 일단은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중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리스크에서 조금 하나 있긴 한데 근데 1금융의 어떤 자회사들이 또 2금융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손실 부분들을 좀씩 나눠 갖게 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는 내가 잘못 선택한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 닫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결국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짐을 뜻하고 그만큼 그러면 부실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기관들은 구조조정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가계의 어떤 직장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저축은행 사태, 카드 대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민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엔 지금 이런 사건들의 핵심인 금리가 있잖아요. 그 금리에 대해서도 올려야 할지 내려야 될지 의견이 많이 분분한 상황이고 또 미국 파월 의장 이번 3월에 금리 동결할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럼 금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얘기를 하면 이제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 조치와 연동해서 우리나라 금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올린 형태고 미국에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5.5 수준의 기준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이다. 그래서 어떤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기조는 인상을 시작했을 때부터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시장의 기대는 바로 내릴 거야. 금리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빚 엄청 많이 지고 자산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계속 이 고금리로 가다가는 다 죽어. 그러면서 은행도 몇 개 없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위기가 있고 그게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조치는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곧 내릴 거야. 그래서 얘기했던 게 피벗이 뭐 작년 뭐 하반기에 온다. 작년 여름 지나면 온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기대감으로 끌어왔던 시장인 거지. 연준의 입장은 사실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5.5%, 뭐 0%대 금리에서 5%가 넘는 금리를 가져감으로써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드는 모습, 관리되는 모습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 현행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정치적 이슈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제 대선도 있고 하니까 금리를 막 올리거나 내리거나 올리면 이제 기업들이나 어떤 자산시장에 영향이 크니까 이제 올리는 조치를 못 할 거고 그렇다고 내리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런 추세로 갈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일단은 계속 동결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올렸는데도 막 연체율이 막 상승을 하고 연끌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결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유례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환율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여력을 많이 쓰고 있는 형태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거죠. 미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은 나라에서 돈값을 잘 쳐주고 이런데 우리는 더 낮게 쳐주면서도 계속 우리나라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를 항상 걱정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들이 생기니까 환율을 방어하기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율이 안정적인 상태로 가지 않으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어떤 일시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데는 쓸 수 있지만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미국이 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금리를 막 따라서 막 내리거나 이러기도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아직도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시장에서 지금도 감당 못할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금리 자체가 엄청난 변동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대로 그냥 이제 유지하는 형태. 내려봤자 뭐 얼마나 내리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쉽사리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요즘 사람들이 IMF 때보다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 조언이 있다거나 혹은 뭔가 지금 불안해하신다면 위로해 주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부동산 과열기에 결국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중간층마저도 엄청난 빚을 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대출을 뭐 연끌했던 사람들도 소득도 좋고 뭐 충분히 벌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에서 연끌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 그 빚이나 어떤 그 금융 비용을 30년, 40년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어떤 외환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때보다 더 살기 힘든 상황으로 느끼고 있는 거고 물가적인 측면이 아직도 불안한 상태거든요. 물가가 안정이 되려면 결국에는 수입 물가도 내려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기존의 코로나 때문에 망가진 어떤 공급망이 회복이 되고 예전처럼 쉽게 이렇게 물건이 오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공급적인 측면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약간 세계 정세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전처럼 뭐 이렇게 다 같이 잘 지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나라와 자국의 이익, 신냉전 시대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이 쉽게 해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수요를 누르면서 인플레를 조정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더 삶은 팍팍하게 느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가져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어떤 걸 투자해서 엄청난 이익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생존의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갖고 있는 빚을 최대한 줄이고 자기가 버텨낼 수 있는 룸을 마련해 놓는 것. 그래야 어떤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